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엔비디아 하루 만에 그간의 낙폭을 또 만회했죠.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끈적한 물가, 스티키 네.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지표로 확인했습니다만 미국 증시 아직까지 빠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CPI에도 S&P 500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5,175선에서 마감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주 다시금 또 큰 폭의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죠. 오라클의 깜짝 실적까지 발표되면서 시장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우리 증시도 뉴욕 증시 흐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에 삼성 SDI가 11%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식업 창업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배달인데요. 코로나 이후 배달 수요가 급격하게 늘면서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또 배달 창업도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언제나 창업엔 또 리스크가 따르죠. 자칫 잘못하면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소중한 자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은 필수입니다. 외식업, 배달 창업의 모든 것.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여전히 끈적한 물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겠는데요. 근원 CPI는 뜨거워지고 있지만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해석에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61%, S&P 500은 1.12% 오르면서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해냈고 나스닥도 1.54%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대체로 초록불 켠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66%, 애플도 0.28% 오름세 보였습니다. 주춤했던 엔비디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무려 7%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AI 랠리 대장주는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듯한데요. 이 외에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라클, 클라우드 매출이 50% 가까이 폭증했다고 발표하면서 엔비디아와 함께 AI 테마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덕분에 반도체 섹터도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이어서 보시면 메타도 3%대, 일라이릴리도 2%대 상승했습니다. M7 중에서는 테슬라만 0.13%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다리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로는 0.4%, 전년 대비로는 3.2% 상승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예상치는 전월 대비 상승폭은 부진했지만 전년 대비 3.1%보다 소폭 웃돌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월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2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로는 3.8% 상승했습니다. 월가 예상치였던 0.3%와 3.7% 상승보다는 모두 웃돌았습니다. 노동부는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끌어올려졌다고 설명했는데요. 근원 물가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점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이 약해졌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약해진 것일 뿐 여전히 6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굳건합니다. 전문가들도 비록 근원 CPI가 다시 뜨거워졌지만 주택을 제외하면 모든 중요한 근원 서비스 지표는 지난달보다 약해졌고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싣고 있지만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고 있지도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릭 로젠그린 전 보스턴 연은 총재도 2월 CPI에 대해 그렇게 뜨겁지 않다며 이번 지표로 경제 전망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도 연준의 금리 인하 궤도는 틀리지 않았고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한다면 올해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립서비스를 해준 바 있었죠. 투자자들도 이번 지표의 결과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지표와 함께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가 부진했다는 소식에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습니다. 입찰 이벤트가 있었던 10년물은 4.1%대, 2년물은 4.5%대에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WTI 배럴당 77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2달러 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석유 수출기구 오펙은 올해와 내년 석유 수출 증가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높여 잡았습니다.
최근 서로 다른 성격의 자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금과 비트코인 가격 랠리를 함께 이어가고 있었죠.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글로벌 유동성이 각종 자산으로 급격하게 유입됐기 때문인데 기대감이 주춤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7만 1,000달러 선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더 큰 추진력을 얻기 위한 일부 후퇴였던 걸까요? 시장에서는 지난 이틀간의 하락이 오히려 무섭게 오르던 AI 과열을 시켜준 좋은 기술적 조정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물가 안정과 금리 인하 시작이라는 대세를 거스르진 않겠지만 이번 지표 결과만 보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듯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글로벌 전략 세워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애플이 유럽에서 백기를 들었습니다. 꽁꽁 잠궈뒀던 앱스토어 빗장을 풀었는데요. 직접 다운로드를 허용하면서 개발자들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앱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유럽 이용자들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타사 마켓플레이스 제3자 앱스토어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꼬리표를 달긴 했지만 결국 한 발 크게 물러섰습니다. 콧대 높던 애플이 이처럼 백기를 들게 된 건 지난주 시행된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때문입니다. 빅테크들을 정조준하고 나선 건데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표 주자들이 레이더망에 올랐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글로벌 연간 총 매출의 최대 10%라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어 몸을 사리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중국의 애플로 불리는 샤오미 소식도 한번 살펴보죠. 스마트폰, 가전기기를 넘어서 이제 전기차 시장까지 진출하는데요. 이달 28일부터 중국 현지 판매를 시작합니다.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불과 3년 만의 성과입니다. 주식시장은 샤오미 주가를 크게 올려놓으면서 환영했고요. 업계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발표로 올해 매출이 최대 4%까지 늘 수 있고 또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요. 특히 샤오미가 자사 스마트폰 또 각종 전자기기와 연동되는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어 자체 생태계를 활용해 고객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저가 공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통 완성차 업체들 차세대 모빌리티 핵심 기술로 꼽히는 자율주행을 위한 도전에 열을 내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영 시원치 않습니다. 네로라는 대표 주자들이 주행 보조 시스템 평가에서 무더기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가 진행한 이번 평가에서 렉서스의 팀메이트만을 제외하고는 온통 나쁨 등급으로 도배됐는데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 포드의 블루크루즈, BMW의 액티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가 낙제점을 받았고 제네시스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마찬가지로 나쁨 등급을 받으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보잉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이딴 사고로 생산 차질을 빚고 이에 주문 취소부터 출하 지연까지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요. 2월 출하 대수는 고작 27대에 그치면서 경쟁자인 에어버스의 49대 크게 못 미쳤습니다. 보잉 737 여객기만 운항하는 미국 4대 항공사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올해 항공기 확충 계획을 줄이기로 했고 유나이티드 항공도 아직 당국의 인가가 나지 않은 737 맥스 10을 주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잉 항공기는 올해 들어 툭하면 사고가 나고 있는데 비행 중 문짝이 뜯겨져 나가고 이륙 10분 만에 엔진에서 불이 나 비상 착륙하는 등 이러 한 달 동안에만 4건의 사고가 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때 엔비디아도 탐냈던 기업이죠. 지난해 9월 뉴욕 증시에 입성한 아메 보호 예수 기간이 오늘로 만료됩니다. 주가는 상장 이후 2배 이상 높아졌는데 유통 물량이 적어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난 후 이익 실현을 원하는 내부자 매도 물량이 나올 경우 주가가 크게 변동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암 주식은 예상 매출의 33배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와일드카드 대주주 소프트뱅크겠죠. 지분 90% 9억 주가 넘는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주가가 150%가량 급등한 점을 감안하면 소프트뱅크 매각 가능한 주식이 9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돼 그야말로 금광에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하루 만에 엔비디아 쇼크를 떨치고 2680선을 회복했죠. 특히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지 보면 2차 전지주가 다시금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정부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힘을 합쳐 차세대 배터리 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죠. 어떤 계획인지 살펴보면 최근 차세대 배터리 산업에 온 힘을 들이고 있는 배터리 업계는 차세대 배터리
배터리 파일럿 라인과 원통형 배터리 등 설비 투자에 약 9조 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이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정부도 5년간 전고체와 리튬 메탈 그리고 리튬황 배터리 개발에 1,172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미 국내 배터리 업계가 주도하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기술적 한계에 거의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2차 전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차세대 배터리에 기업과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미증시에서는 어제 오랜만에 테슬라가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소식에 2차 전지 생산업체부터 전고체, LFP, 그리고 장비 부문까지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먼저 배터리 3사 기업 살펴보면 삼성 SDI가 11%대로 가장 많이 올랐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은 각각 4.74%, 1.94%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개발 중인 한농화성은 24.10% 올랐고 또 LFP 관련주 자이글은 1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시스템 반도체부터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뉴로모픽 반도체 등 여러 반도체 섹터가 모두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그중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특히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다음 DGX 서버 제품군 버전이 액침 냉각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죠. 며칠 전 델 부회장은 이미 실적 발표회에서 엔비디아의 B200과 함께 내년부터는 액침 냉각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전력 소모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전력 소모를 줄이고 또 반도체 수요를 개선하기 위해선 액침 냉각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며칠 전 삼성전자에서 향후 몇 년간 액침 냉각에 최적화된 SSD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부각되면서 액침 냉각 관련주와 함께 SSD 관련주도 상승했는데요. 관련해서 시세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액침 냉각 관련주인 GST와 KN솔은 각각 22.31%, 19.33% 급등했고요. 또 SSD 관련주 네오셈은 10%대, 하나마이크론은 5%대 상승했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원화 시장에서 1억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어제는 특히 영국 금융감독청이 가상화폐 기반 상장 지수증권, 즉 ETN을 사실상 승인하면서 비트코인이 급등했습니다. ETN은 주가지수나 금, 원유와 같은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파생 상품으로 ETF처럼 상장돼 거래됩니다. 아울러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당선 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내려온 것도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죠.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자 가상화폐주도 함께 들썩이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막판에는 시세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관련주들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은 4.72%, 또 KPM테크는 4.51% 올랐고요. 이어서 FSN, M게임, 그리고 카카오까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소 무거운 소식입니다만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전국 의대 교수들도 집단 행동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합리적 방안이 나오지 않을 시 18일부터 전원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죠. 앞서 울산의대 교수들도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또 이번 서울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다른 의대 교수들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 파업이 한 달째 이어지지만 정부와 의사 집단과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자 다시금 원격 진료주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이후 국내 3대 비대면 플랫폼 업체 이용자 수가 2배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 관련주들의 상승률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성정보는 4거래일 만에 14%대 뛰었고 또 소프트센과 유비케어도 각각 6%대, 5%대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인바디와 토마토 시스템까지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굉장히 강했습니다. 앞서 미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장중에 점차 고점을 높여갔습니다. 특히 정부와 기업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들려온 2차 전지 테마가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흔들렸던 코스피가 0.8% 반등하면서 2681선 다시 22개월 만에 고점을 터치했고 코스닥 2차 전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서 1.57% 급등 889선으로 올해 최고치 보였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가 돌아오는 걸까요? 기관과 외국인, 그중에서도 기관이 우리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5,083억 원 대규모 순매수 기록했고 외국인은 3,91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볼까요? 코스닥 시장의 강력한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만 1,207억 원 순매수 기록했고 더불어서 기관도 263억 원 매수 포지션이었습니다. 개인만이 1,562억 원 물량을 빼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반응 확인하시죠. 하루 전 유가증권시장 1위부터 10위까지 모든 종목이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었는데 어제는 시장의 대표주인 삼성전자를 필두로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증시 나스닥 지수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1.24% 오름세로 양호한 흐름 보였고 SK하이닉스도 3%가량 빠졌던 것과 대비해서는 어제 제한적인 약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2차 전지 대형주들이 강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4.74% 반등,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도 3%대 상승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불을 켰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하루 전에 큰 낙폭을 뒤로하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7% 가까이 오르면서 종가 26만 2천 원, 에코프로도 5.13% 시세를 내며 61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7.5% 반등이었고 반도체 장비 쪽도 무서운 상승 흐름 만들어냈는데요. HPSP는 2.97% 상승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70전 올라서 1,31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AI 관련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루 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대 조정을 받았고 엔비디아도 밀렸지만 우리 시장에서 AI 반도체 땅은 강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특히 HBM 밸류체인이 주목됩니다. 올해 글로벌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AI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서면서 고부가 제품인 HBM 위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삼성전자가 7월 이후부터 차세대 HBM인 HBM3 출하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HBM 경쟁이 더 심화하면서 관련주들이 더욱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다. HBM 밸류체인 내에서는 크게 메모리와 IP, 장비, 부품, 그리고 후공정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IP 쪽에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장비 쪽은 SCI와 오로스 테크놀로지, 제우스, K스텍, 부품은 미코, 그리고 후공정 장비는 PSK홀딩스와 한미반도체, 프로텍 등이 해당되는데요. AI 반도체 테마 안에서도 확실한 성장이 예상되는 HBM 관련주의 매력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AI 산업과 맞닿아 있는 원적 쪽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I 반도체를 이용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 전력 문제를 해결할 방안 중에 하나가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는 건데요. 관련해서 원전, 특히 소형 모듈 원전인 SMR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SMR은 미국이 러시아 에너지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SMR 사업 지원 정책을 내걸기도 했죠. 그리고 차세대 원전 산업 약진을 위한 법안이 미국 의회 통과를 앞둔 점도 SMR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메리츠증권은 관련주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우리기술, BHI 등을 거론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SMR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원전 산업 내에서 SMR의 영향력은 점차 커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와 관련된 분야 로봇입니다. 어제 LG전자가 미국의 AI 기반 자율주행 로봇 개발업체인 베어 로보틱스에 6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최대 주주가 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로봇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LG전자가 투자하는 엔젤 로보틱스의 청약도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로봇주에 대한 열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로봇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LG전자가 투자하는 베어 로보틱스 같은 서비스 로봇 관련 기업은 물류 로봇, F&B, 그리고 의료용 로봇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물류 로봇에는 유진 로봇과 로보티즈 등이, F&B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와 HD현대, 유일 로보틱스가, 그리고 의료용 로봇은 큐렉스와 고영 등이 관련주로 꼽힙니다. 한편 내일 상장하는 엔젤 로보틱스가 웨어러블 로봇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보니 웨어러블 로봇주도 엔젤 로보틱스 청약과 함께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주로는 이렌시스와 인탑스, 지니틱스가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로봇 투자 소식이 더해 로봇 기업의 IPO도 계속되고 있으니 로봇주들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밤 엔비디아 급등으로 오늘 우리 시장도 AI 반도체 랠리를 다시 탈 수 있겠는데요. AI 반도체에 더해서 AI 산업에서 확장되는 원전과 로봇 테마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간밤 2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됐는데 사실 물가 상승세가 그렇게 둔화되는 양상 아니었고 오히려 예상치보다 높았다는 측면에서 3% 고착화 우려는 있었는데 시장은 오히려 또 아랑곳 않고 올라가더라고요. 예. 뭐 CPI로 인한 뭐 흔들림은 잠시였던 것 같고요. 네. 그냥 뭐 시장 분위기는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지표 때문에 밀리는 거는 안 돼.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난 3월 8일 날 뭐 저기 지수 자체도 그렇고 엔비디아나 메타 같은 그 기술주들의 고점 찍었던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제 한 2, 3일 조정 끝에 2, 3일도 아니 3일도 안 갔죠. 한 이틀 이렇게 한 이틀 예. 2거래일 정도 밀리고 다시 이제 급반등이 나왔는데 그거 이제 3월 8일까 바로 이제 열어버린다면 진짜 대단한 힘이 되겠고 그 와중에 또 기술적인 어떤 것도 다이버전스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의 부담도 이겨낼 만큼 계속해서 이제 자금 유입이 되느냐 뭐 이런 어떤 흐름인데 시장 강하긴 강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은 또 우리 유 본부장님 나오시는 날인데 지금은 제가 봐서는 뭐 태양계 넘버원이에요. 전망이 있었으나 그분 바로 성과에 있었으나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지금 어쨌거나 세게 붙었어요. 지금 네.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만 하더라도 뭐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이먼도 예전보다 발언이 잦아졌지만 그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그래도 JP 모간의 수석 전략가인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오늘도 또 밤사이 또 뭐 하나 보냈네요. 이렇게 지금 시장이 좀 과한 쪽이다 해서 계속 경고를 보이는 이 친구는 이제 방향을 지금 와서 이제 뷰를 바꾸면은 자기 또 바보 된다 싶은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반면에 이 뚝심에 있어서는 콜라노비치급의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오늘 또 이제 시장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이 비유가
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팔아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네. 경험을 해봐서.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예.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네. 미국 시장이 지금 나스닥 위주로서 1.5% 급등을 했어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 잘 쉬어주지 않는 느낌. 그래서 조금만 조정이 있으면은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게 너무 과하다, 펀더멘탈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다 하면 또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숫자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그 컨센서스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시장의 예측치를 들여다보는데 지난 2주 동안에 가장 많이 바뀐 게 S&P 500의 이익 전망치예요. 네. 상향 조정이 되고 계속 있습니다.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 어느 정도로 상향이 조정이 되고 있냐면 올해 증가율 11%는 그냥 두고요. 네네. 내년도 네. 내년도에 대한 이익 증가율을 13%나 지금 또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1% 느는데 내년도에는 또 13% 더 는다. 그러니까 거의 2년 동안에 25% 이상의 이익이 늘어날 거다. 미국 주식이 네. S&P 금년에 500이. 12%는 상태 거기에서 또 13% 는다. 네. 그 25% 플러스 알파죠. 예. 어.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숫자가 들어가고 있으면은 이 S&P 500 5175가 비싸 보이지가 않는 거죠. 지금 현재의 12개월 포워드 PER 계산했었을 때 약간 21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스트레치 된 건 맞아요. 저희가 그 계산을 전에 해드렸죠. 23배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이 2%대로 떨어져야 된다. 네. 만약에 3%에서 4%대이면은 20배까지 가면 너무 비싸다. 보통 평균이 한 19배 정도까지밖에 못 간다. 그래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지금 21배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예. 근데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거다. 예, 그냥 추세적으로 지금 조금 쉬는 거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네. 12개월 포워드는 21배지만 더 미래로 가면은 내년도 12개월로 보면은 뭐 이게 19배까지 떨어진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부분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약간이 아니죠. 어느 정도 스트레치 돼 있다. 좀 너무 과하게 올라갔다라는 부분은 이런 그 센티먼트 현재의 어떤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네. 하나 좀 지표를 보면 그 센티먼트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점선이 하나 좀 올려주시면은 센티먼트 네.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는데 지금 1.4의 수준이 나오고 있다는 건 굉장히 그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 이상, 그러니까 스탠더드 네.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1 이상일 경우에는 좀 과한 성장이다, 과한 올라감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요. 또 지금 보고 있으면은 이제 올해가 대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지금 계속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 있는데 네. 보시면은 3.9에서 3.8 떨어졌죠. 네네. 근데 아직 여전히 4%, 3%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PER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19배 정도면은 이제 거의 이제 적절한 수준이다. 근데 지금 벌써 21배니까 네네. 거의 10%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대선이 있는 해에 네. 지금 또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튼튼해지고 있는 부분까지 감안을 시키면은 지금 시장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으면은 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좀 쉬어가줘야 되는 건 맞아요. 네. 지금 이제 올려주셨는데 저게 보시면 이제 파란색 선이 예. 지금의 시장이고요. 오렌지색 선이 대선이 있던 해의 평균치입니다. 아. 얼마나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얼마나 네. 강한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죠. 네네. 보시면은 연간 단위로 12.2% 올라가요. 평균. 근데 지금 벌써 3월까지 8% 올랐습니다. 좀 단계 많이 올라가긴 그렇죠. 했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렌지색 선이 3월 달에 좀 빠지죠. 네네. 그리고 저 3월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시기가 6월이 돼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좀 쉬어가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세게 쉬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까지도 심지어 네네. 좀 쉬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역시나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 말씀하신 이틀 네. 예. 그리고 전에도 예. 마찬가지였어요. 예. 한 이틀 예. 좀 길었던 케이스가 거의 5일 정도, 6일 정도 조정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점점 또 짧아지잖아요, 조정이. 네. 그래서 시장은 올라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만드는데 그 이유는 여전히 대장주인 AI와 이 반도체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정이 있을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나스닥 100, 대형주, 기술주, AI, 반도체 이런 쪽에 어떤 투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그런 타임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장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그런 주요 성장주들 대형주 위주로 계속해서 투자가 올바르다. 네. 네. 그럼 그 이전에 나왔던 고용 지표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고용 자체 보면 실업률은 좀 올라간 상황이었고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자, 이게 흐름을 딱 예. 보고 있으면은 지난주를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예. 네. 네. 지난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어요.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죠. 안 좋게 나왔다 하면 네네. 실업률이 3.9가 나왔습니다. 3.7 예상을 했었는데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여기서 또 임금 상승률을 보시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4.4% 정도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4.3이 나왔어요. 살짝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네. 이 숫자만 놓고 보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자극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시장이. 네. 예, 그러면서 금리가 4.3% 위까지 올라갔던 금리가 지금 계속 좀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까지 내려갔었냐면 4.06, 4.1이 깨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더 예측을 했었고 여기에 따라서 중소형주가 지난주에는 좋았어요. 예. 반면에 나스닥과 나스닥 100은 조정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 더 풀리게 되고 그러면 대장주보다는 좀 이제 중소형주로 이제 매수기가 많이 번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의 어떤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제 이번에 나온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고 있으니까 네네. 제가 이거는 좀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올 것 같다. 언제 숫자가 1월, 2월, 3월 숫자가. 네. 그래서 그 세 개를 보고 있으면 여전히 지금은 금리가 여전히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거라는 의견이 더 확대가 되면서 그렇다면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펀더멘털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과 업종의 투자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그게 오늘인 거죠. 네. 어젯밤 오늘의 네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자면 지금 흐름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예.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뭐 대세 하락장, 뭐 큰일 난 하락장 이게 아닌죠. 만약에 엔비디아와 대형주들이 지난 금요일, 월요일 날 빠졌었을 때 이번에 이 그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또 빠졌으면은 네. 이 흐름이 끊긴 거죠. 근데 이런 지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예상보다 좀 높은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대장주 위주로서 또다시 올라간다. 예. 이거는 지금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 사이클이 계속 진행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가장 대형주 위주로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 쪽도 보시면은 네네. 그 27만 5천 명이 나왔거든요. 이 숫자가 예상치 20만보다는 높게 나왔죠. 예. 그렇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펀더멘털적으로 고용 지표가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소비가 급격하게 급락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논리는 정말 많이 수그러들었죠. 네.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작년 이맘때쯤에서는 올해 그 작년에 경기 침체 일어날 확률을 70%, 80%대로 봤지만 요즘에 보시면은 뭐 경기 침체 12개월 안에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아마 뭐 한 1,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던 게 맞았던 케이스, 저희가 얘기했던 게 맞았던 케이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용 지표도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가 조금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거는
주거비 위주로서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그건 후행 지표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연말까지 가면 2%대 중반 정도로 자리 잡는다. PC 인플레이션 지난주에 나왔던 걸 보시면은 지금 2.4%잖아요. 네네. 그걸 미 연준이 더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 저희가 아까 소비 말씀드렸듯이 2에서 3% 정도 되면은 네. PER이 23배까지 확대되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틀간의 조정이 그래도 뉴욕 증시에는 뭐라고 할까? 가뭄의 단비? 예, 그러니 지금 얼추 수치가 그러네요. 그 왜 피어 앤 그리드 있잖아요. 네. 공포와 탐욕 지수. 그게 일주일 전에 75, 한 달 전에 75. 이게 이제 75 이상이면 익스트림 그리드인데 이게 한 78, 80 근처까지 가는 걸 봤는데 네. 일주일 전에 73이었고 했던 게 지금 이제 64. 그냥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그리드, 그냥 탐욕 단계로 이제 좀 레벨이 낮아졌으니 어느 정도 그건 했고, 야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게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뿐만 아니라 한 이틀 미국채 금리는 올랐고 한 이틀 달러 인덱스로 살피는 달러 시세도 강으로 갔어요. 네.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작년 한 1년 정도의 논리로 따르면은 국채 수익률 오르고 달러 강해지면은 주식은 좀 내리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거였는데 지금 이제 증시가 그런 어떤 다른 시장의 흐름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다 하는 거죠. 네. 그런 거 하고 또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엔비디아나 뭐 메타나 지수들 보면서 네. 지난 3월 8일 날 이후에 그리고 금요일 월요일까지의 그 하락 때문에 네. 이제 진짜 다 왔나 보다 싶어서 또 하방 배팅하던 선수들이 맞아요. 엮인 것 같아요. 이거 쇼스키즈 약간 느낌이 나요. 장중 흐름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 매수와 매도의 공방 가운데 이 매도세들이 자꾸 이렇게 이 매수세한테 잡아먹힌다는 느낌?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 거의 1년 반 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 예. AI 사이클이 이제 시작된다. 그러면서 이쪽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 그렇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운용을 해왔기 때문에 네. 지수가 뭐 한 20% 30% 올랐다면 예. 뭐 저희가 운용하는 포트폴리오는 거의 100%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 똑같은 예. 기간에. 예. 근데 지금 이제 벌써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올라오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 좀 털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많이 올라서 행복하긴 네. 한데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갑자기 뭐 900 거의 20%까지 갔다가 확 밀리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나다가 마이너스로 확 가니까 그 장중 고점 대비는 10% 넘게 빠진 그렇죠. 거 아닙니까? 10% 그날. 빠지니까 예. 큰일 난 거 아니냐. 근데 보시면은 이 비슷한 모습을 중형주가 보여줬었어요. 중형주에서도 예, SMCI 기억나시죠? 네네. 그 주가가 거의 맞아요. 뭐 1,200불까지 쭉 갔다가 한 20% 빠졌던가? 까지 갔다가 확 고점 대비해서 30% 빠졌었어요. 예, 고점 대비 30%. 예. 그랬는데 지금 이거 다 뚫고 또 올라가거든요. 다 말아 올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딱 시장은 그런 케이스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필라델피아 인덱스를 보면서 저희가 어저께 분석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네. 지금 사이클 자체는 상당히 원래 깁니다. 짧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네.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생각을 하세요. 예. 디램 사이클을 생각을 하세요. 예, 예. 그게 아니고 반도체에는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라 비메모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되돌아가 보면은 19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이 나왔었을 때 이 길이가 거의 7년짜리였어요. 닷컴 버블 무너지기 전까지 한 예, 7년짜리. 쭉 7년 올라가는데 네. 재밌는 거는 1년 반 오르고 1년 빠지고 1년 반 오르고 1년 빠지고 네. 1년 반 오르고 이렇게 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1년 반 사이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1년 반 올랐거든요. 1년 반 동안에 지금 제 분석으로는 한 150%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러니까 이제 1년 반 올랐으니까 이제 1년 좀 쉬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이고요. 예.
그 이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때는 이제 인터넷 사이클이고 그 이후에 왔던 사이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9년부터 해서 2022년짜리가 있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모바일 인터넷 사이클 시대거든요.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것도 7년짜리가 2번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조종이 옛날에는 1년씩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게 2년짜리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번에는 1년도 안 되는 게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가는 기간이 2년 반, 3년 이런 식으로 쭉 스트레치가 된단 말이죠. 지금 이제 AI가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시작된 게 1년 반 전이라고 치면 이제 겨우 1년 반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7년짜리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대형주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이 AI 시대를 이끌어가고 열고 있는 이 종목들은 조정 받을 때마다 기회다는 거죠. 지금은. 물론 좀 쉬어가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뭐 3개월짜리가 들어올지 1년이 좀 안 되는 짜리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이럴 때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는 좋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대표적인 한국 기업들도 이 사이클이 지금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좋다. 이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하는 주기에 있는데 시장이 빠질 거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과 글로벌 주식에 대해서 훨씬 더 좋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신흥국 중에서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국가가 어디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한국과 대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계속 지금 올려주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신흥국에 대한 비중을 25% 가져가는데 그 중에 절반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대만을 또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저기서 좀 재밌는 거 보시면은 중국은 그냥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측 가능한 국가의 투자가 아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유동성을 막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국도 좋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저는 투자를 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유동성도 좀 좋아지고 있고 펀더멘탈도 좋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흥국 투자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게 한국과 대만에 대한 초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이게 채널이 아닌 또 TV 채널이 아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을 아주 자주 못 접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신가 봐요. 어느 회사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실 때 그렇습니다. 유안타 정권의 유동훈 본부장이시고 유동성이란 동성을 두고 있습니다. 유동성의 형님인 유동훈 본부장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 반도체 이 사이클은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게 이게 무슨 뭐 빈대 관련주 무슨 뭐 초전도체 관련주 초전도체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동안에 우리 테마주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길어봐야 일주일이고 짧으면 하루 이틀 정말 짧은 거는 반나절짜리 테마주들이 막 횡행했는데 그런 사이클은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그죠? 그 뭐 D램 가격이 오릅니까 내립니까 이걸로 따졌던 사이클하고도 다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긴 맞은 것 같고 좀 전 말씀하신 것도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은 그 우리 닷컴버블 무너지기 전에 흔히 그 이제 가장 자주 예를 드는 시스코 시스템스만 하더라도 한 10년 동안의 흐름이 정말 다이나믹해요. 뭐 한 27센트, 28센트에서 시작했던 주가 2불 갔다가 그것만 해도 7, 8배. 그러고 나서 반토막 1불까지 갔다가 그다음 순식간에 또 8불까지 8배. 그게 또 5불 왔으면 40% 마이너스. 그 5불에서부터 82불까지 논스톱으로 가거든요. 이거는 16배. 물론 82불 갔다가 닷컴버블 무너지면서 8불까지 10분의 1토막이 나긴 납니다만 지금 그러니 이 AI 버블이라기보다도 AI 관련한 이 랠리가 이게 지금 등산으로 치면은 이제 겨우 5분 능선인지 아니면 7, 8분 능선인지 저는 이게 참 그 5분 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5분 능선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이 6, 7년짜리가 나왔어요. 94년부터. 그리고 나서 또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또 6, 7년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18년까지 좀 쉬고 나서 또 다시 7년짜리가 나와서 2022년까지 상승을 했어요.
자, 이때 보시면은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게 상승폭이 얼마냐면 1200%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왔던 7년짜리가 처음에는 350%였고요. 두 번째는 거의 650%가 나왔어요. 네. 두 개 다 더하면은 예. 또 말씀드리지만 그게 1000몇백 %예요. 자, 그럼 AI 사이클이 시작된 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반 됐는데 네. 지금 150% 올랐습니다. 음. 여기서 끝날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건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고 많은 분들이 자꾸 그럴까 말까 자꾸 고민하는 가운데서 계속 이 AI는 우리 일상생활에 완전히 이제 스며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뭐 그럴까 하고 지금 의구심이 있을 때 이럴 때가 가장 좋은 투자 기회인 거죠. 저희가 생각할 때 뭐 사실 보시면 빌 게이츠가 예.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 예, 그분이 가장 큰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이고 예. 그분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5년 안에 모든 사람이 AI를 쓰고 있을 거다. 그러면 그 5년짜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5년짜리에 지금 이제 1년 반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꼭지가 어딜까요? 저는 그거를 예측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그냥 물론 1년 동안에 1년 반 동안에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조정을 정말 좋은 나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큼은 꼭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가장 많이 산 그 종목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엔비디아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또 뭐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인버스 3배짜리. 인버스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레버리지를 좋아하시고 단타 투자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간에 짧게 빠지는 것을 노리고 그걸 사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한 3개월 정도 갔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네. 근데 이틀짜리였잖아요. 예.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 이건 어렵단 말이죠. 한번 스텝이 꼬여버리면은 단기 투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트레이더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스텝 꼬이면은 다 던지고 다시 시작해야죠. 그것도 우리 배달의 민족 DNA에 그런가요? 저 뭐 옛날부터 내려온 것 같아요. 네. 그냥은 안 돼. 근데 그거 2배, 바뀌어야 3배. 됩니다. 예? 그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DNA에 박혀 있는 걸 다 바꾸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투자는 하는 거지, 그죠? 예. 하루하루 뭐 수익을 내겠다라는 것 자체가 그거는 근데 투기를 사실 하는 지금 거죠. 이미 여의도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들립니다. 이 하방 쪽 배팅했던 그것도 뭐 3배짜리 레버리지를 써서 이런 쪽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렇게 뭐 회원 모집도 있고 그랬었는데 데미지가 상당히 크다고 좀 지역이 불능 상태까지 이게 레버리지를 쓰면 그래요. 대박 아니면 쪽박이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거나 유본 부장님이 그 AI 사이클에 대한 그 인사이트와 뷰는 우리 한번 SBS 비즈 우리 저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충분히 공유할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다 보니까 지금 차트가 안 맞아요. 이런 센 사이클 내지는 어떤 다소 버블기가 가미된 어떤 추세가 서버리면은 네. 이 기술적인 분석이 네. 이 무력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패러다임의 얘기하는 거죠. 변화인가? 그 우리나라가 정말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재평가 받기를 원하는 것, 밸류업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만약 진짜 그런 게 일어나면은 예.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단기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쵸? 그런 거는. 근데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지금 AI 사이클은 제가 그래도 30년을 들여다봤는데 예,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의 돈을 벌어들여 봤는데 예, 지금 이 사이클은 이게 단기로 끝날 사이클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이클에 또 제대로 길게 가려면 유본 부장님은 기존의 이 소신을 굽히지 마시고 네. 저는 옆에서 자꾸 깐죽거려야 돼요. 네, 나온 거 알겠습니다. 아닙니까 이거? 네. 이거 지금 우리 이제 여기서 뭐 갑자기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사람 돈이 미국 가서 설거지 당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옆에서 좀 너무 좋습니다. 그 해줘야 이게 계속 가겠죠. 저까지 가는 거 맞죠? 이러면은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밀 앵커가 불어납니다. 필요하고요.
예,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한국에 다시 되돌아온 게 2013년 말 14년 초인데 네.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된다. 장기적으로 보는 거를 계속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은 뭐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은 이 AI 사이클에 있어서 글쎄요 이게 3년짜리가 될지 5년짜리가 될지 7년짜리가 될지 모르는 거지 지금 끝났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가 0.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2,692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896포인트로 집계가 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3,700원. SK 하이닉스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6만 7,600원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0.3%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42만 1,0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48% 상승이 예상되고 호가가 지금 84만 4,000원. 현대차도 1.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4만 5,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기아가 2% 약세가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에서 12만 3,5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은 보합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4%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44만 8,000원. LG화학이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5만 2,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에코프로비엠 1%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로는 26만 5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0.6%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61만 9천 원. HLB가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99,900원이고요. 알테오젠 보합이 예상됩니다. HPSP가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56,8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5%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에서는 11만 2,500원. 엔캠은 2% 약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24만 5천 원이죠. 리노공업 0.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4만 3,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성 델타테크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또 일단 호가로 봤을 때는 또 뉴욕 증시에서 뭐 엔비디아가 그동안 이틀 동안의 그 낙폭을 또 하루 만에 만회했고 또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 쪽에서도 뭐 다시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어제 또 흐름 좋았던 2차 전지 관련주들 네. 또 호가에서는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걸로 보이네요. 그렇죠. 네. 2차 전지 아닌 말로 지금 못 오르면 어떡합니까? 지금 뭐 인터배터리 행사하고 있었죠. 아까 이렇게 또 소개한 바와 같이 또 정부 측에서 또 정부에서 또 확실하게 밀어주겠다는 뉴스 나오죠. 이 와중에 못 오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비하면 예상가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상승폭이 재료에 비해서는 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우리 반도체 쪽에서 실제 미국 쪽 따라서 어느 만큼 가져올 수 있는가가 더 오히려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국내 증시는 좀 미증시 비해서는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고 빠질 때도 좀 덜 빠지기도 하고 네. 그랬었어요. 그러니 자꾸 예. 뭐 미국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이 SNS상의 용어로 지긋지긋하다 국장 미국으로 가자 하는데 실제 그런 자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나요? 운용업계에서? 뭐, 유본 부장님? 저희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고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자금 유입되는 속도가 거의 뭐 10배 수준 작년에 비해서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네. 또 오늘도 저희 보니까 이제 댓글에 달린 게 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오르면 어떡하냐 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그걸 자꾸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 어렵다. 근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지만 그 한국 주식도 같이 올라간다. 예. 그리고 약간의 좀 스토리가 틀립니다. 스토리가 틀리다? 예, 스토리가 틀리다라는 게 네. 전체적인 흐름은 같아요. 즉 반도체와 전기차 이쪽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을 같이 이끌어주고 있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또 한국과 일본, 중국으로 놓고 봤었을 때 반도체 쪽은 그 우리나라, 한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장 주도가 미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같이 가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전기차 쪽은 좀 다른 그림이죠. 1등이 미국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테슬라가 있고 그리고 AI와 연결되어 있는 게 테슬라가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원스럽게 테슬라가 주가가 막 올라가지를 못해요.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한국 관련된 종목들,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뭘 했냐면 이렇게 조정이 올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었어서 전기차 부품 비중을 줄였어요, 저희는. 오히려. 예, 줄이고 그리고 그거를 어디에 샀냐면 그 AI 반도체나 이런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 더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지금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을 15% 들고 가고 IT 업종에 대한 비중을 55%로 들고 갔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바꿔가지고 플러스 10%가 빠졌네요. 위에 보시면 이 대형 기술주 반도체의 하드웨어가 55%이던 거를 65%로 늘리고 전기차 부품은 15%이던 것을 5%로 낮추고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6월 달까지는 계속 끌고 갈 것 같아요. 최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타이밍. 금리를 언제 인하할 거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빠르면 6월 달에 할 거다. 6월 달에 금리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다른 성장주들.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 종목들 업종들이 움직일 겁니다. 최근 보면은 요 세 개 업종이 다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못하고요. 바닥은 잡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하반기에는 저 업종들이 좀 땡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건 미국 위주로서 얘기해드린 겁니다. 한국하고는 좀 틀려요. 또 다르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글로벌을 다 들여다봤는데 중국은 저희가 오히려 뺐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중국만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희는 중국 전기차를 샀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전기차들에 대한 실적이 빠르게 좋아. 중국 쪽이. 중국 쪽이. 그래서 테슬라는 오히려 밀리는 모습. 그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만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이 전기차 부품 관련된 쪽이 상당히 좀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계속 저희는 뭐 볼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근데 또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을 예측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중국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부품으로 간다면 한국과 일본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요 부장님 이거는 저 상식적인 판단 아닙니까? 지금 이제 미국 대선 얘기 조금 하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 때까지 쭉 시장이 그냥 계속 잘 가주는 걸 바라겠죠.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이라면은 여기서 계속 쭉 가서 진짜 사상 최고치에서 이렇게 자기가 혹시나 다시 또 성공한다면은 선거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증시 상황을 갖다 물려받았다가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뭐 조정을 받든지 뭐 트럼프 리스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뭐 빠지든지 하면은 부담스러울 텐데 차라리 선거 전에 지금쯤 이렇게 선거 전에 좀 이렇게 빠져주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내심? 뭐 그런다고 꼭 시장이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숫자를 보시면요 평균적으로 공화당이 당선이 되는 해에서는 그 주가가 더 많이 올라요. 2016년에도 그랬고. 근데 그 대선 역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장하고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3월 13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S&P 500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나스닥도 엔비디아가 이틀간의 하락, 조정폭을 하루 만에 만회하면서 7% 급등하면서 나스닥도 1% 이상 상승했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는 양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물가 자체는 3% 고착화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했고 자, 오늘 국내 증시 좀 출발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48% 상승합니다. 2,694포인트고 코스닥도 0.37% 올라갑니다. 89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 올라갑니다. 73,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2% 강세를 보여줍니다. 169,2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48% 하락합니다. 41만 8,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3% 소폭 내림세죠. 83만 7천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48% 올라갑니다. 6만 3,200원이죠. 현대차가 지금 1.4% 상승합니다. 24만 5천 원까지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고 기아도 0.2% 소폭 올라갑니다. 12만 6,400원.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는 각각 0.2%, 0.4% 내림세로 주가는 18만 1,300원, 44만 7,500원이고요. LG화학이 0.3% 올라갑니다. 45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호가와는 좀 다른 분위기죠. 어제 좀 올랐는데 오늘 0.7% 떨어집니다. 26만 원이고요. 에코프로가 지금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네요. 61만 6천 원. HLB가 0.8% 상승합니다. 10만 90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1% 약세입니다. 19만 1천 원. HPSP가 1.98% 상승합니다. 5만 6,5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은 0.6% 하락합니다. 11만 1,200원. 엔캠이 지금 1.2% 약세 24만 7,500원이고요. 리노공업은 보합 출발 보여줍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 상승합니다. 17만 700원. 신성 델타테크는 0.8% 떨어지면서 10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상 헬스케어가 상장한 날인데 공모가가 이제 공모가 상단을 초과한 2만 원이었고요. 지금 주가 자체는 74% 급등합니다. 3만 5,450원. 지금 3만 한 5,400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상 헬스케어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공모가는 2만 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또 섹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엔비디아 급등을 했고 미국 쪽에서 주요 기술주들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HBM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재차 상승합니다. 2.8% 상승하면서 10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3% 이상 올라갑니다. 36,650원. HPSP도 아까 보셨죠. 이오테크닉스도 1.57% 상승합니다. 18만 8,100원. 그리고 DIT, IMT 모두 2.6%, 0.9% 상승 중이고요. STI도 4% 강세 보여줍니다. 4만 200원이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3.2% 상승하면서 32,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프로텍, PSK 홀딩스도 3.5%, 2.9% 강세 보여주면서 각각 주가는 5만 5천 원, 4만 3,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BM 관련주뿐만 아니라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들도 강세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22% 급등을 보여줍니다. 9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이직랜드도 5% 강세 7만 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엣지 같은 경우는 뉴로모픽에도 관련돼 있고 HBM에도 관련돼 있는 종목이고 네페사크는 오히려 2%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이직랜드, NCN이 각각 6%, 2% 강세 보여줍니다. 자, 오늘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 HBM 관련주,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동반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시그네틱스가 지금 7%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LG 테크놀로지도 3% 강세고요. 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내에서는 가온칩스가 오늘 많이 올라가네요. 11% 급등합니다. 10만 6,900원. 칩셋 미디어도 1.8% 올라가고요. 자,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가 다시 한번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좀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370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10억 원, 8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727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 각각 519억 원, 18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볼게요. 오늘 달러 환율은 좀 올라갑니다.
이런 40전 상승은 1,312원 4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매크로 지표보다는 정말 섹터라든지 이런 종목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가장 좀 실망스러운 게 아까 제가 정민이하고 잠시 나눴던 그 대화가 무색해지는 지금 못 오르면 언제 오를라 했는 그 2차 전지가 네. 뒷심이 없네요. 예, 뭐 정부와 배터리 3사가 만나서 뭐 이런 뉴스까지가 나오는데도 안 된다 하는 부분 뭐 그렇게 되고 예, 역시 반도체가 주도로 하는 그런 상황 같고 우리 유 본부장님 국내 주식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 받으면 요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고객들한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네. 그냥 대표적인 두 개의 업종에만 초점을 맞추자. 플러스 뭐 알파, 네이버 정도까지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배터리 쪽보다는 저희는 완성차 완성차? 위주로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뭐 종목을 한번 올려주시면은 네. 1위부터 5위까지 저희가 올라오는 거를 보면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아차, 현대차가 안에 들어가 있고 네이버 이렇게 5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 한국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자그마치 12%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비중입니다. 뭐 약간 좀 우리나라 위주로 얘기를 하는 좀 시총 규모로 네. 대비로 할 것 같으면 한국 비중이 높은 거네요. 그렇죠. 네. 2%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12%면 6배라는 예, 얘기라서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는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종목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면 네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이게 지금 그냥 D램 쪽만 보시는 게 아니라 네. HBM을 가지고 AI와 연결시켜서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 SK 하이닉스다. 삼성전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저기 5개 안에 안 들어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종목 대형주로 봤었을 때 11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당연히 이 양쪽에 다 수혜를 받거든요.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그 후공 정책이라서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아차,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쪽이라든지 부품 쪽이 지금 가격이 좀 계속해서 다운이 되고 있는 부분이 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기아차, 현대차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계속 높게 나옵니다. 워낙 또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거는 이 두 종목이 우리나라의 밸류업 프로그램 네. 때문에 좀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쪽도 들여다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지금 테슬라가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완성차 위주로 보면은 한국 차들 그리고 또 중국 차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커지고 있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얼마나 빠르게 또 AI 관련된 매출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또 흐름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좀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AI 관련 매출이 가시권으로 들어오는 거는 좀 없거든요. 네. 여전히 이제 전기차 쪽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가격 인하를 그 중국산이 하고 있고 테슬라도 따라서 그 가격을 인하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이쪽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마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똑같이 한국 차도 그렇게 압박을 받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영업 마진율이 낮았는데 네. 오히려 뭐 지금 그게 그렇게 큰 압박이 아니에요. 오히려 네.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너무 쌓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자동차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국내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만 워낙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이니까 네. 미국 쪽 그 종목 있잖아요. 네.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상대적 매력도도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대형 기술주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네네. 지금 사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 사실 대형 기술주가 전체의 그 Magnificent Seven이라고 얘기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 미국 증시의 약 30% 시총입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이 미국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네.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 포트폴리오의 최소 15%는 이 대형 기술주들을 들고 가셔야 돼요. Magnificent Seven. 근데 이제 재밌는 현상은 지금 이게 올라와 있듯이 우리가 12개 대형 기술주를 보는데요. 1등부터 4등이 뭔가요? 다 반도체. 최다 그러네요. 반도체네요. 다 반도체. 그래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인텔 그 다음으로 올라오는 게 이제 아마존, 세일즈포스, 알파벳,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반도체를 안 들고 있으면 안 되고요. 반도체에 인버스 3배짜리 투자하시는 건 정말 야수의 심장이신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단기적으로만 제발 네네. 단기적으로 흐름을 보시고 차트 투자하시는 분들이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보시면서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어쨌든 대형 기술주 중에서도 지금은 AI 시대가 맞다. 와, 근데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도가 높네요. 예,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데 네네. 저게 이제 뭐 그만큼 오를 거다 이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저게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를 갖다가 우리 아침에 개장 초에 미국장 이렇게 소개받을 때 화면만 봐도 싶었을 정도가 5위나 6위 할 때까지만 해도 테슬라 매일매일 보였는데 이제 10위 밖으로 밀려났더라고요. 시청에서, 네네네. 뉴욕장에서. 네. 그래서 표에는 안 올라오면서 테슬라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서학 게임들의 최애 종목이다 보니까 언급이 되는데 그래 이게 결국은 뭐랄까요 연간에 차 만드는 회사 당장 또 내일 나오는 우리 또 한용희 수석의 또 테슬라 논리하고는 또 이제 다르게 되겠습니다만 저는 맨날 하는 얘기가 한 수석하고 부딪히는 게 연간 차 몇 대 만드는데 그래 몇 대 파는데 그래서 이익이 얼만데 네. 이걸로 따지다 보니까 과거에 시총 4위, 뭐 5위 할 때에 주가가 사실 납득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저렇게 밀려나긴 했는데.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번에 이 사이클은 네.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하고 틀리다라는 것은 그 기억하시겠지만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이 나왔었을 때는 네. 그냥 닭함 달면 그냥 올랐습니다. 네, 마지막 그랬었죠. 98년에서 2000년은 네.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올렸단 말이죠.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고 있으시면 그렇지 않아요. 실적을 보여줘야지만 계속 갑니다. 실적을 못 보여주는 순간에 주가가 폭락을 해요. 네. 그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저희가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 아니에요.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나오고 있죠. 나오고는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나오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테슬라는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AI 사이클과 연결되어 있는데 경쟁력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2년, 3년으로 놓고 보면은 이 종목도 굉장히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즘 시장은 그 실적을 확인하길 바라요. 그래서 그러면 테슬라는 지금 실적이 확인이 되는 건 전기차잖아요. 네. 아직 AI 쪽은 로봇 만들고 있고 자율주행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이 가시화되잖아요. 그러면서 그쪽 부분이 흑자 전환을 하잖아요. 그럼 또 주가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 타이밍을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게 글쎄요.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질까?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테슬라를 안 좋아한다 얘기가 아니고 안 들고 있다 이게 얘기가 아니라 이 종목은 좀 지켜보면서 좀 약간의 그 타이밍을 좀 잘 잡아보자.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 3분기 연속으로 계속 좋은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이 이 반도체 AI 사이클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다. 네. 그래서 특히나 하드웨어 쪽이다. 예. 소프트웨어 쪽도 아직까지는 가시화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가 가시화 안 되면 그 종목들이 하루아침에 20% 폭락하는 게 정말 자주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 계속해서 실적과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서 저희가 대선 얘기는 마무리 못 지었는데 그 얘기는 좀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대선이 있는 해는 항상 네. 시장이 좋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거의 뭐 한 8% 정도로 상승을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뭐 최근 몇십 년으로 계산하면 한 12% 정도 상승을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건 트럼프가 당선이 되건 제가 볼 때는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할 거고요. 네, 근데 그때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계속해서 이 반도체 쪽은 뭐 둘 다 똑같이 푸시할 양쪽 거고. 다 교집합이니까. 예.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뭐 전기차 아하. 이런 쪽은 예. 약간의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대선을 저희가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사실 네.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IT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한국회계학회 가상자산위원이십니다. 이장우 위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가져오신 내용이 비트코인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가져오신 게 비트코인 맞죠? 아,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지금 뭐 비트코인이 1억 원을 이제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원 돌파하면서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여기서 더 갈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비트코인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요즘에 그 질문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사실 비트코인은 이제 글로벌 애셋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화 기준으로는 1억 원을 돌파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이긴 한데 이걸 우리가 달러 기준으로 보면 2021년도 11월 달 최고점이었던 69,000불 대비해서 한 3, 4%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직전 고점을 넘어서면 한 3배 정도는 더 가긴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뭐 조정의 가능성은 이제 존재합니다만 이 시장을 이제 내년까지 이어질 상승장 관점에서는 한 최소한 20만 불 정도 이상을 보는 게 업계 좀 전문가들의 약간 좀 중론이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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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형 기관들이 이 비트코인 랠리에 참전한 것도 뭐 지금 상승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네. 미국에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로 9조 원 이상의 자금이 몰렸다면서요? 네, 사실 그거보다 더 많죠. 사실 이번에 평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가격이 상승을 한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1월 10일 날 미국의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제 승인되고 흥행했어요. 이게 승인 이후에 순유입된 자금이 어제까지 한 1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우리가 미국에서 한 20년 역사를 가진 금 ETF가 있습니다. 네. 예. 금 ETF의 총 운용 금액이 950억 달러가 돼요. 아하. 근데 이제 2달이 채 안 된 비트코인 ETF의 운용 금액이 58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미 절반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빠르게 이 비트코인 ETF에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기관 자금들이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블랙록이 최근 2달 동안 비트코인 20만 개를 사들였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시장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네. 비트코인의 또 다른 호재가 이제 영국 규제 당국의 가상화폐 관련 ETN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게 가상화폐 ETN 또 승인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ETF, ETN 뭐 두 가지 공통점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제도권화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곳에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정적이지도 않았고요. 그런 이제 제도권 안정된 제도권 내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내에서는 좀 앞으로도 비트코인 수요에 굉장히 큰 견인의 역할을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좀 전반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네, 저기 이장우 의원님, 다음 네. 질문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쪽 가상자산 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뭐 질문 받고 하실 텐데 네. 지금까지 저희들 나눈 얘기가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다, 돈들이 몰려온다, 뭐 그런 상황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가상자산이 이렇게까지 급하게 오르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통상? 사실 첫 번째는요. 네.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유동성, 돈의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보다도 더 공급이 이제 하드하거든요.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인식을 받는 게 첫 번째고요. 우리 디지털 네. 금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글로벌 지정학적인 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네. 네. 전쟁도 마찬가지고.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그런 각국의 지정학적인 위기에 있을 때, 뭐 금융위기, 전쟁 위기들이 있을 때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쓰임새들이 좀 주목을 받다 보니까 더 이제 이런 수요들이 몰리는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런 수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ETF 승인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는 72,000달러, 원화 기준으로 이제 1억 원을 넘어서면서 지금 다른 가상화폐,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까지도 동반 강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이 암호화폐 시장의 점유율이 한 50%가 넘습니다. 그렇다 네네.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 첫 번째는 비트코인 자금이 유입되고요. 비트코인에서 어떤 수익을 실현한 어떤 이제 주체들이 이것보다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 다른 가상자산으로 넘어가서 순차적으로 가격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장에. 예. 그런데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사실 다른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투자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비트코인 압도한 것처럼 상승하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뭐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무의미한 가격으로 이제 거의 없어지는 고인들도 많아서 사실 뭐 장기적인 투자 자산으로는 다른 가상 자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렇게 뭐 이렇게 추천하거나 뭐 좋다고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다면은 이것저것 잡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을 하라 이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네. 마지막으로 네. 자 이제 뭐 1억 왔는데요. 네. 미국은 아직 10만 불 했습니다만 아직 10만 불 조금 남아 있고 지금이라도 들어간다. 어떻게 뭐 권하시겠습니까? 말이시겠습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이게 조금 우리가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급격히 오르긴 했지만 요거를 한 발 좀 떨어져서 조금 넓은 시기열로 본다면 상승장이 이제 초입이긴 합니다. 초입을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한두 달, 두세 달의 어떤 뭐 수익을 실현하려면 조심해야겠지만 이거를 한 3, 4년 정도 기간을 본 상태에서 하면 네. 올해와 내년은 이제 계속 상승장이 이어질 시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승 가능성에 대한 폭이 하락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반감기라는 게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방송에서 잠깐 듣긴 했는데 뭐 대선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더 상승을 하는 쪽으로 가르치긴 합니다. 네. 투자 기간에 따라 좀 전략이 달라지겠죠. 오늘 내용 잘 그렇죠.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식업 창업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배달이겠죠. 코로나 이후 배달 수요가 급격하게 늘면서 배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배달 창업도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 창업엔 또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소중한 자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은 우리가 또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식업 중에 배달 창업의 모든 것
오늘은 김상진 외식창업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저희 첫 출연하셔가지고 어지간하면 저 창업하지 마세요라고 일갈하셨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이제 배달 창업이 이제 주제가 됐습니다. 예. 진짜 배달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뭐 코로나 팬데믹도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미쳤고요. 예.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2019년도 코로나 전에 우리 배달 시장이 약 9조 7천억 정도 됐거든요. 배달 시장. 예. 네. 그래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 3, 4년 사이에 예. 약 3배가 성장했습니다. 시장 규모로 따지면 약 한 26조가 오. 넘는 그런 예. 큰 시장으로 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성장 속도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배달하면은 그 현관문에 그 전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많이 붙여져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 어플로 배달을 네, 한단 맞습니다. 말이죠. 예. 유통 구조가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달 앱 전에는 뭐 저희가 점포에 전화를 해서 네. 배달을 시켰지 않습니까? 뭐 중국집에 전화하면 바로 전화 끊자마자 띵동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스티커도 주고 예, 10개 그래서- 모으면 짜장면 하나, 탕수육 맞습니다. 하나 공짜. 예. 그런데 이제 배달 앱이 생기면서 네. 소비자 중간에 음식점, 예. 그다음에 배달 대행업체가 이제 3자 구도로 운영되다 보니 배달 대행업체. 그래서 소비자가 배달 앱을 활용하기 때문에 편리한 대신에 그만큼 비용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중국집 예를 든다면 직접 직원을 고용해서 예. 배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지금은 이제 인건비 측면에서 너무 부담되다 보니까 음. 배달 대행 앱을 통해서 직접 배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배달 비용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예를 드신 거기 중국집 얘기. 예, 그게 예.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는 진짜 그 오토바이 타는 그 배달맨들이 잘 되는 중국집은 두세 명씩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계속 직접 왔다 갔다 했죠. 고용해서 급여를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인력 운영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면 그 중국집 입장에서는 배달 앱 전문 회사를 쓰는 게 비용 측면에서 오히려 싸게 먹히나요? 처음에는 유리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배달 앱이 그만큼 강력해졌다 보니까 네. 이게 오히려 이제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갔다. 예, 그 그렇습니다. 레벨까지 갔다. 예. 그게 사실 궁금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배달 그 요금만큼 부담이 있는 건 맞는데 예. 저는 그 배달 그쪽을 이용하는 그 외식업 그쪽의 업소 입장에서는 어땠는가 궁금했는데 이미 좀 부담스러운 중까지 왔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배민의 배달 앱을 보시면 예, 좌측에 가게 배달이라는 게 있고요. 가게 배달. 중앙에 배민 배달이라고 크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는 가게 배달을 통해서 주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점주분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예, 배달 팁을 조정을 했었습니다. 배달. 앱 배달 팁을. 예, 그러면 3,000원이면 점주가 뭐 한 1, 2천 원 부담하고 고객이 한 1, 2천 원 부담을 해서 예. 그 금액이 좀 작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 가격을 배민에서 컨트롤하다 보니까 예.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뭐 할인되는 것도 적고 그다음에 뭐 판촉도 적다 보니 실질적으로 느끼는 배달료는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 그만큼 배달앱의 파워가 강력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소장님만 하더라도 배달료 비싸서 이용하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배달 어플. 저 들어갔다가 예. 마지막에 주문하려 하다가 배달 요금 버는 순간에 그냥 아유 뭐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말지 이렇게 됩니다. 예. 어. 그래서 배민 배달 정책이 처음에는 이제 한 집 배달로 하다가 이게 이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집 배달하는 알뜰 배달로 이제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네 맞아요. 예. 라이더 측면에서 예. 한 집 가서 돈 받는 것보다 예. 여러 군데 가서 돈 받는 게 많지 않습니까? 라이더 입장에서는. 예. 네. 그래서 배민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 점주 입장에서는 네. 당초에 가게 배달만 집중하다가 이 배민 배달도 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가
두 채널 다 쓰다 보니 그만큼 비용이 상승되고 고객은 두 시장으로 분산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점주 입장에서는 매출은 줄어들고 예. 비용은 올라가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점주들이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지금 김상진 위원님 몇 주 전에 첫 방송 하셔가지고 저희 창업 코너인 여기 오셔가지고 어지간하면 창업하지 마세요 하시더니 오늘 지금 배달 창업 지금 얘기 초반에 벌써 느낌이 어지간하면 배달 창업도 하지 마라 쪽으로 들립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외식업은 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생활보다 3배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 만만하게 보지 말라. 만만하게 그렇죠. 보지 말라. 예. 특히 이제 배달 창업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데가 배달 앱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앱에다가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광고 비용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게 배달 채널에도 해야 되고 예. 배민 배달 채널에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비용이 그만큼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배달 관련된 비용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한 10% 이상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평균 25%에서 35%가 배달 비용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뭐 말씀 주신 대로 뭐 배달앱 수수료도 워낙 비싸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달 전문점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일반 음식점 창업보다는 이제 규모가 좀 작게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홀 서빙할 직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것도 예. 사실 그런 부분에서 또 장점일 것 세이브가 되고. 같은데. 네. 예. 그럼 배달 전문점 초기 창업 비용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배달 비용은 개인적으로 할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3천만 원. 예, 물론 뭐 1,500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려면 3천 정도 필요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고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별도로 10%에서 20% 여유 자금을 가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 표도 잠시 나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 이슈에 있어서 배달 앱에서 받는 배달료가 너무 비싸서 소비자들도 이제 좀 이 배달시켜서 뭘 먹는 거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이 수수료의 이제 부담이 또 크다. 예. 이제 이 말씀은 아까 자료가 다시 한 번 더 나왔네요. 지금 한번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비용 측면에서 보면은 그 매출을 100으로 잡았을 때 매출 100으로 잡았을 때 과연 손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배달 매장은 투자비가 작게 들어가는 대신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홍보비가 그래서 배달 매장의 큰 메리트는 인건비가 적게 든다. 적게 든다. 두 번째는 임차료도 적게 든다. 이런 메리트가 있어요. 일단 창업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고 고정비 측면에서는 유리하네요. 그렇죠. 로케이션도 중요하지 오케이. 않기 때문에. 네. 반대로 네. 배달 메뉴는 품질,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네. 이 포장이 중요합니다. 어허. 딱 받아봤을 때 고퀄리티라는 느낌이 와야 되는데 예. 허접하면 재주문이 일어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 포장비가 매출의 한 5%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달 관련된 홍보, 네. 수수료, 그다음에 배달 대행료 이 부분이 한 25%에서 30%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배달 매장을 운영하는 분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10% 내외입니다. 아. 네. 어떤 점포는 오히려 비용 발생이 많기 때문에 예. 한 2, 3개월은 마이너스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월 매출 3천이면은 한 300 그렇죠. 남는다. 예, 본인이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인건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수익이 많으면 누구나 다 창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하지만 일반 매장 창업보다 배달 매장 창업이 조금 더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일반 매장은 물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예.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로드샵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고객들이 많잖아요. 그럼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은 유지가 됩니다만은 배달은 배달앱 외에는 자기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반 매장에 비해서 한 5%에서 10% 정도는 수익이 적게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방법으로 그 샵인샵 매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가게 안에 또 가게를 내는 예, 이런 맞습니다. 방법도 요즘에 나온다고 예, 하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때 이제 샵인샵 매장이 많이 생기는데요. 사실 샵인샵은 아시다시피 공간 효율성을 위해서 네. 예. 같은 공간 안에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려면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고객층이 비슷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야만 시너지 효과가 있죠. 예. 두 번째는 주방이나 식재료를 공유할 수 있는 업종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예, 전혀 다르면 네, 네, 네. 복잡해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오히려 샵인샵 매장도 수익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용실 안에 네일샵.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호프집 안에 이제 치킨이 기본적으로 메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킨 전문점을 오픈하게 되면 네. 경쟁력도 있고 예. 예, 수익력도 높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매장 안에 이제 요 샵인샵 같은 경우에 조금 이렇게 정신없다 해야 될까?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장 오퍼레이션이 심플한 네. 원푸드 아이템을 많이 하셔야 돼요. 원푸드 아이템. 예, 복잡한 건 손 많이 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네. 피자나 죽, 뭐 국밥, 원팩을 뜯어서 데워서 보내준다거나 이런 아이템이 좋고요. 그다음 좀 더 매출을 올리려면 고단가 메뉴를 판매하는 게 좋겠죠. 네. 예, 뭐 매출을 높이 올릴수록 고문이익이 많은 뭐 족발집,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죠. 네. 예. 네. 그럼 혹시 좀 미리 배달 창업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점을 좀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배달 창업은 아시다는 바와 같이 이제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려면 배달 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배달 앱에 대해서. 예, 이걸 연구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데 배달 앱을 모르시는 분이 창업하시면 그래요? 100% 망하겠죠. 네네. 예,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배달은 맛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장. 이 포장이 더 중요하거든요. 포장. 예, 받았을 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포장이 중요하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배달을 이제 업으로 삼으시려면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신규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요즘 이제 그 매물로 나오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런 걸 선택하셔서 한 1년 정도 노하우를 쌓은 다음에 예. 확장하거나 크게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네. 앱을 잘 알아야 된다. 예. SNS도 잘 활용해야 돼. 블로그도 참. 저 그런데 여러 번 속았습니다. 블로그 보고 여기 뭐 맛집이라길래 갔더니만 참기름 드리분 간장게장집 이런 게 뭐 맛집이라고 올라와요. 방문자 리뷰를 보셔야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보면은 그러네요. 방문자 리뷰를 봤어야 블로그 되는데. 리뷰 말고. 점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외식업에 뛰어들기가 힘듭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가 2,700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 관련주 국내 증시 쪽에서는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꽤 나오는 것 같네요. 예. 미증시하고 좀 달라요. 암만 차트가 안 맞아도 볼 레벨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2,720 네. 조만간에 볼 것 같네요.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